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3월 강의가 시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 11, 12월, 그 1월, 2월 이렇게 2순환 했고요. 이번에 이제 3순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과정은 그 1, 2월 과정, 또 11, 12월 과정에 했던 기본 이론 우리가 탄탄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3, 4월 과정은 좀 이제 지난번에 안 다뤘던 거, 좀 심화된 부분까지 내용을 좀 다루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상으로 그 기초적인 내용들은 생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 근데 다른 일찍 시작하신 분에 비해서는 4달 정도 또는 2달 정도 늦게 시작하신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만큼 노력을 좀 더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수업 들으실 때 1, 2월 과정 강의를 들으시고 수업을 듣는 게 좋아요. 우리가 1, 2월 달에는 기본 이론 하니까 여기 줄 그으세요, 별표 하세요, 별표 2개 이런 거 했는데 3, 4월 과정은 그런 거 없어요.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화적인 내용을 다루니까 그러니까 좀 늦게 시작하신 만큼 좀 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강의 계획서 받으셨죠? 예. 그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근데 그 맨 밑에 4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진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5월 1일에 연장 수업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5월 1일, 4월 1일 아니고요. 5월 1일에 종강. 그러니까 수업이 요번에 8주밖에 안 나와요. 근데 8주에 민법을 끝내는 게 사실 좀 원시적 불능이라서. 예. 그래서 그 5월 첫째 주까지 수업을 할 텐데, 그러니까 첫째 주에 조금 연장 수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못 들었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랑 특별법 보강 따로 한다고 했죠. 그 지금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월 1일 날, 일요일이죠. 4월 1일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 할 예정이니까 혹시 뭐 변경사항이 있으면 따로 공지 드릴게요. 일단 그 4월 1일은 그 계획 잡지 마시고 뭐 간단하게 이번 강의 이렇게 시작할 테니까 좀 봐두시고, 그 3, 4월은 뭐 1, 2월 때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3, 4월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죠. 이제 3, 4월 지나고 나면 이제 바로 그 이론 정리 마지막으로 하고 문제 들어가고, 3, 4월은 또 날씨가 공부하기에 좀 늘어지는 날씨예요. 오히려 좀 더우면 치열한 게 생기는데 이 날씨가 이게 푹 퍼지는 날씨라서 공부하기 쉽지 않다니까 잘 버티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자, 오늘은 어디부터 공부할 거냐면 앞부분의 기초적인 이론은 안 보고요. 103조부터 옵니다. 공식적인 시험 범위 59쪽입니다. 오늘 58쪽까지 읽어왔더니 59쪽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1, 2월 강의 아마 이 앞부분이 한두 시간 정도 진도될 거예요. 그 부분으로 좀 보충을 해주시고, 공식적인 시험 범위가 59쪽부터 시작이 돼요. 자, 103조부터 봅니다. 59쪽에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한다. 그러니까 103조인데, 그러니까 103조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게 되면 무효다라고 했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규정은 구체적이지 않고 매우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를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상적인 규정을 뒀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일반 규정, 추상적인 규정, 일반 규정이다라고 부르고, 이게 너무 이제 추상적이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떤 게 사회 질서 위반인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이제 우리 학설과 판례가 반사회적 행위는 어떤 것들이다라는 유형들을 제시합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윤리질서 위반부터 나오죠. 59쪽에 괄호 2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윤리질서에 반하는 행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첩계약이었죠. 첩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고, 아내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이것은 전부 다 반사회적입니다. 아마 조심하실 점은
첩관계를 단절하면서 끝내면서 생활비나 양육비를 제공키로 하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라고 했죠.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인데 대체로 범죄와 관련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범죄와 관련되어서 뭐 기억해 보시면 밀수입을 위한 소비대차, 그러니까 밀수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계약이라든지 또는 뭐 출자, 돈을 내놓겠다는 계약, 이런 것들은 사회질서 위반이고요. 리을을 좀 조심하세요. 리을. 증인 판례였죠. 증인이 증언의 대가로 승소시에 소송가에게 상당액을 받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이다. 이런 사건이었죠.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소송이 있어서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유력한 증인이었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증언 좀 해줘. 그랬더니 을이 안 한대요. 갑이 네가 증언을 해서 내가 승소하면 소송가에게 절반을 떼줄게. 그러니까 을이 가서 이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을의 증언 덕에 갑이 승소를 하죠. 그러자 을이 갑한테 약속한 대로 절반을 달라라고 했더니 갑은 못 주겠다 이렇게 다툼이 생겨서 소송이 제기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이 증언을 하고 그 대가로 이렇게 많은 돈을 받기로 약정을 하면 이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정의관념에 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했냐면 증언은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된다고 그랬죠.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을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당연한 일을 하고 이렇게 많이 받으면 반사회적 무효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무조건 받는다고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만 가능하다고 했냐면 여비. 법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여비가 들어가죠. 그리고 법원에 나가서 증언하느라고 하루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가는 거예요? 일당. 일실손해라고 해요. 일당. 그러니까 여비와 일실손해를 보충해주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데 이것을 초과해서 받기로 하면 무효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뭐라는 거예요? 유효한 거고 그거 넘어가면 반사회적 무효가 된다. 그래서 뭐 다른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된 게 증언의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하였다면 금전 과다에 불문하고 무효이다. OX에 틀렸죠. 무조건 다 무효가 아니라 여기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라는 판례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 이중매매는 좀 이따가 이어서 보고요. 오른쪽에 3번 61쪽에 3번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뭐 저는 평생 결혼하지 않아요. 평생 당신 밑에서 일할게요. 뭐 이런 것들 평생 시리즈 다 무효라고 했죠. 그리고 4번에 보면 생존의 기초를 처분하는 행위. 내가 버는 모든 것을 넣어주겠다. 반사회적이고. 그러니까 니은 판례, 사찰 판례 좀 조심하시라고 했죠. 사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한 행위. 그러니까 이 사찰은 이 임야가 없으면 더 이상 사찰로서 존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야를 처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결국 생존의 기초가 처분된 거죠. 반사회적 무효다라고 보는 게 판례고. 그 다음에 박스 밑에 6번에 동기의 불법이 있죠. 동기의 불법이라는 건 법률행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동기가 불법이면 원칙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원칙은 유효하죠. 동기는 의사표시 요소가 아니니까. 근데 언제 무효가 된다고 했냐면 그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그래서 끝에서 둘째 줄에 그 얘기 나오죠. 판례는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 아니라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을이 임대차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아무 얘기 없이 체결했는데 이 사람은 요거 건물 빌려서 뭐 할 생각이었냐면 여기에다가 도박장을 개설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동기는 반사회적이죠. 반사회적인데 근데 을이 아무 얘기 안 하고 갑한테 임대차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원칙은 요 임대차가 유효해요? 무효라는 거예요? 원칙은 유효죠. 뭐 아무 생각 없이 한 거니까. 표시한 게 없죠.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하면서 이 방이 좀 많아야 되는데 비상통로는 잘 돼 있나? 방은 따숩나? 막 이런 걸 물어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여기다가 도박장 할까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불법 동기를 뭐 한 거예요? 표시한 거예요. 근데 얘가 표시는 안 했는데 을이 나타나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니까 사람들이 얘한테
야, 쟤 도박장 하는 애인데, 야, 지점 만들려나 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얘가 표시하진 않았어도 상대방에게 알려지게 되면 이 임대차 계약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그래서 꼭 표시가 되어야 돼요? 표시되거나요? 표시되거나요? 표시되거나. 우리 동기의 착오 취소가 돼야 안 돼?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취소가 안 되죠. 언제 준다고 했어요? 동기가 표시되거나요? 표시되어서요? 그건 표시가 돼야 돼요. 동기의 착오는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건 꼭 표시가 안 돼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분위기가 심화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밑에 그 얘기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중매매 좀 보고 갈게요. 이중매매는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그 6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부동산의 이중매매.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을이 갑에게 이제 예를 들어 뭐 계약금, 중도금 이런 걸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매수인 을은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죠. 등기 청구권은 얘는 아직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니까 을이 갖는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이죠.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도 받아놓고 을에게 등기를 넘긴 게 아니라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매하고 등기를 넘겨주었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먼저 계약한 을이에요? 등기한 병이에요? 등기한 병. 얘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얘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권리자에게 산 게 아니라 소유자에게 이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소유권은 병에게 귀속이 되고요. 그러면 병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행 불능이 됩니다. 그러면 을은 계속 기다릴 수 없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지. 그럼 이 경우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데 최고를 해야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이행 불능이니까 최고를 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기를 기다려요? 기다릴 필요 없어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자기의 이행 제공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능이 되는 순간, 얘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순간 을은 갑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별도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이에요? 이행이익이에요? 이행이익. 신뢰이익은 원시적 불능에서 끝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행이익 배상이다라고 했죠.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행 불능이 되면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했냐면 불능시. 불능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했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뒤에 계약법에 가면 나올 내용이에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얘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병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악의, 그러니까 제일매매가 있었다는 걸 알았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 갑의 배신적 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다. 가담했다, 권유했다, 유혹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이제 뭐가 되냐면 반사회적 무효, 103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 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무효해요? 자유경쟁의 원칙상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근데 아무리 자유경쟁의 원칙상 유효하다 하더라도 병이 배신행위에 적극적인 가담을 했다면 그것까지 허용해 줄 수는 없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질서 위반이 된다. 그럼 이게 이제 반사회적 무효가 되면 소유권은 누가 가져올 수 있는 거냐면 을이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가져오려면 일단 이 무효 등기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등기부상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 받아오려면 이 병의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요거를 말소하지 않으면 얘한테 이전 등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등기법 시간에 뭐 등기 효력 중에 후등기 저지력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없애야 되는데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말소를 구할 때 병에게 직접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갑을 대위해야 되는지 이게 문제죠. 자,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한대? 대위해야지 직접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왜 직접은 안 된다고 했냐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이기 때문에 자기 상대방을 대위해서 말소를 구해야지 을이 병에게 직접 말소를 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을은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야, 너희들의 이중매매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돼야 안 돼? 안 돼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안 된다. 금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유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한지는 딱 2번 나와요. 첫 번째로 이중매매. 이중매매에서는 돼야 안 돼? 안 되고 또 어디서 한 번 더 나오냐면 통정허위 표시에서.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분위기가 1월달 분위기인데요. 예. 2번 나와요. 딱 많이도 안 나오고 딱 2번.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안 되는 걸로 나오고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뢰하는 사람은 자기 권리가 침해되었으니까 이 침해한 사람에게 뭘 청구할 수도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이 정에게 넘겼는데 이 정은 이게 반사회적 행위라는 걸 모르고 샀다. 선의다. 자, 선의의 정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정이 선의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중매매는 뭐 거의 전형적으로 이런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좀 봐두시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우리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의문점이 생기냐면 갑이 병이라는 사람과 한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대요. 그러면 이 갑과 병 사이에는 일반 부당이득 반환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가 적용이 될까요? 반사회적이면. 불법 원인급여 746조가 적용이 되죠. 그럼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면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게 반사회적 효과죠. 그런데 을이 어떻게 한대요?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구한대요.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죠. 갑의 권리가 없는데 을이 갑의 권리를 대위한대요. 그러니까 원래 채권자 대위권의 첫 번째 요건은 피대위 권리가 존재해야 돼요. 근데 대위할 권리가 없는데도 대위한대요. 원래는 의문이 없었는데 괜히 제가 만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래서 학설들이 요거를 이제 판례 모순을 메꾸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학설이 들어요. 746조를 배제해야 한다. 배제한다는 학설도 있고 또 배제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얘한테 말소를 구하니까 대위 가능한 거고 또 불법 비교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갑한테 팔아줘 이렇게 막 꼬드겼대요. 그러니까 얘랑 누가 더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얘가 더 나쁘다고 보면 물론 만만치 않은데 얘가 더 나쁘다고 보면 746조 단서가 적용되어 말소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위한다. 이렇게 학설들이 막 대립해요. 근데 이 학설들에 관해서 우리 판례가 명확하게 얘기한 게 없기 때문에 학설은 시험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궁금하시더라도 우리 판례 입장대로 딱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판례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위 말소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상호 모순적이지만 우리 판례 입장이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나중에 막 공부하시다 보면 이상하다. 이게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면 말소를 못 구하는데 왜 대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혹시 생기실까 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의문점이 없으셨으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수험상으로는 그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갑과 병은 반사회적 행위니까 746조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어떤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위 말소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매매는 다른 곳에도 확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나중에 돈도 받아놓고 증여를 합니다. 증여.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갑이 매매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증여를 받았대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매매가 증여로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얘는 권리자에게 받은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받은 거예요? 권리자. 그럼 얘는 당연히 선악불문 취득이야. 악이라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뭘 하면? 그렇죠. 나 좀 줘 이러면서 되게 꼬드겼다. 가담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반사회적 무효가 돼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해서 돈도 받았는데 근데 이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을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근데 이 병은 이 매매가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돈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대요. 악이었다. 자, 그러면 이 병은 저당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득할 수 있죠. 선악불문. 근데 어떤 말이 나오면? 적극 가담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반사회적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 취득쇼를 완성합니다. 자, 점유 취득쇼가 완성되면 얘는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그런데 이 갑이 병에게 이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팔아버립니다.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은 을이에요? 병이 소유자가 된 거예요? 병. 선일 때만 취득해요? 선악불문이요? 선악불문.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은 이 병이라는 사람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할 수가 없죠. 언제 넘어갔냐면 완성 후에 넘어갔죠. 만약에 완성 전에 바뀐 거면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완성 후에 바뀌었으니까 을은 병에게 대항을 못해요. 근데 이 병이 만약에 갑의 이런 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다면 반사회적 무효가 돼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갑을 대위에서 말소를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중매매에서 우리가 공부하지만 이중매매 법리는 이런 곳에 전부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소위 이제 이중양도의 법리라는 말을 쓰고요. 그러니까 교재에서 60쪽에 그 판례박스 안에 밑에 당구장 표시에서 부동산 이중매매 법리의 확대 적용이라고 했죠. 그 중에 뭐 제일 중요한 게 그 60쪽의 맨 밑에 반가로 1번이 제일 중요해요. 점유 취득쇼가 완성된 토지를 알면서 적극 가담하여 매수한 경우 반사회적 무효. 우리는 이거 언제 공부했던 거냐면 취득쇼 볼 때 공부한 거죠. 그렇죠. 다시 취득쇼가 하면 또 나올 테니까 그때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61쪽까지 기본적인 내용들 반사회적 행위의 모습을 봤고요. 62쪽에 표가가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원칙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것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죠. 무효면 아직 이행 안 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미 이행된 건 전부 다 뭐로 바뀐다고요? 그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다 부당이득으로 바뀌죠. 그런데 다만 법률행위가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으로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 그래서 일반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이지만 반사회적 무효의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죠. 맨 밑에 각주 1번을 한번 보세요. 각주 1번.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게 부당이득의 원칙 규정이에요. 741조.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건 반환하라고 돼 있죠. 근데 밑에 2번을 보면 불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른 무효가 아니라 불법 원인으로,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원인으로 무효가 되면 그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단서 조항에 그러나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불법의 원인이 준 사람은 없고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그때는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죠. 지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를 했다. 103조에 해당이 되면 그러면 이제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갑이
을하고 어떤 계약을 하고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계약이 무효예요. 무효. 그러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이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면 원인 없이 부동산이 넘어간 거야. 그럼 법률상 원인 없이 넘어간 걸 지금 뭐라고 불렀어요? 부당이득.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죠. 근데 봤더니 이게 일반 계약이 아니라 예를 들어 첩계약이었대요. 자, 첩계약이면 이제 일반 무효가 아니라 사회질서 위반이죠. 103조에 해당되면 그때는 갑이 을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일반 무효가 아니라 사회질서 위반 무효이기 때문에 뭐가 우선 적용된다고 했냐면 746조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 그래서 불법의 반사회적 원인으로 급여한 게 있으면 그건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불법 원인급여고, 그러니까 이 746조를 둔 취지는 뭐냐면 이 갑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응징하기 위해서요. 너 사회질서 위반으로 넘겨줬으면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이게 일반 원칙과 특별 규정인 불법 원인급여의 차이점이고요. 그러면 첩계약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다면 이제 소유권은 누구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돼요? 을에게 귀속돼요. 그럼 만약에 을이 부동산을 병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이 병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면서도 샀어요. 악이다. 자,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권리자에게 산 것이기 때문에 병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선악불문 취득한다. 우리가 뭐 기본 강의할 때도 내내 어떤 얘기했냐면 부동산을 샀는데 만약에 권리자에게 샀다면 얘는 무조건 취득이에요. 권리자에게 샀으면 무조건 취득. 근데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다면 걔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산 경우에 권리를 취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냐면 법률 규정.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면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갑이 을하고 도박을 했어요. 돈을 잃어서 을에게 도박 빚을 졌다. 도박빚 1억 원을 졌습니다. 본전 생각나가지고 이제 빌려가지고 한 판 더 했는데 마저 다 잃었죠. 그래서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도박빚을 이자에게 변제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박빚은 변제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도박과 관련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 무효이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되는데 얘가 그걸 모르고 갚았어요. 그러면 이 변제 행위는 유효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원칙이 무효죠. 반사회적 행위를 한 거잖아요. 이건 무효예요. 그럼 무효라면 원래 돌려받을 수? 원래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반사회적 무효니까 갑이 을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죠.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불법 원인급여 746조가 적용된다라는 거죠. 교재를 보면 그 동그라미 2번에 불법 원인급여가 나오죠.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로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니은에 보세요. 니은 중요하죠. 니은에 보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는 것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것으로 어떤 얘기냐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이런 말 들어가면 이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디귿에 보면 103조에 위반된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한 때에는 채권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1, 2월 과정할 때는 물권법 보기 전이어서 디귿을 안 봤는데 지금은 같이 받으세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이 되면 채권적 청구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물권적 청구도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이제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갑이 을과 첫 계약을 하고 이 부동산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근데 이제 실제 사건에서는 이 첫 계약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갑이 얼마 못 가 사망을 해요. 사망을 해서 병이라는 애가 이제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정리합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도 잘 있고 건물도 잘 있고 예금도 잘 있는데 하나가 비어요. 뭐가 비어요? 아파트가 비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봤더니 아버지 또 그러셨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저 얘기 다 듣고 왔거든요. 그거 무효인 거 아시죠? 무효니까 원인 없이 넘어간 거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을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얘야 가서 746조를 봐라. 746조에 봤더니 반사회적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변호인 측이 뭘 주장하냐면 이게 무효잖아요. 그럼 무효면 이론상 소유권은 누구에게 당연복귀가 돼요? 갑에게. 근데 갑이 사망했으니까 병이죠. 그러니까 병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가 부당이득 반환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거니까 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이론상으로 소유권이 복귀되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테니까 돌려달라는 거예요. 요거를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될까 안 될까요? 역시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허용이 되면 불법 원인 급여는 있으나 마나잖아요. 전부 다 물권적 청구를 따로 행사할 테니까.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면 채권적 청구만 금지되는 게 아니라 물권적 청구도 금지가 된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불법 원인 급여는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채권적 청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물권적 청구에도 적용된다. 그게 지금 밑에 나와 있는 판례예요. 판례 박스 지금 디귿 보신 내용이니까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수익자, 리을이죠.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급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법을 비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 사람이 불법성은 별로 없는데 받은 사람은 너무나 사회질서 위반 정도가 크다면 그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봤던 판례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갑이 을하고 돈을 빌려주는 소비대차 계약을 해요. 채권자고 채무자인데 근데 이자가 연 1200%였어요. 어마무시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의뢰하는 사람은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현재 두 달째 이자를 지급을 한 상황인데 을이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 판례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고율의 이자 약정은 반사회적 행위다. 무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 터무니없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터무니없는 이자를 두 달 동안 지급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사회적 무효가 되었을 때 두 달치 이자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에 반환 청구가 되느냐 이게 문제죠. 돼야 안 돼? 된다라는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지만 지금은 불법성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채권자, 얘가 수익자잖아. 얘한테만 있고 준 사람은 불법성이 없거나 미약하니까 이 사람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아까 보셨던 746조의 단서 조항이에요. 자, 62쪽에 맨 밑에 각주 다시 한번 볼게요. 각주 2번. 불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의 원인이 누구한테만 있어요? 수익자. 급여자가 아니라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판례 하나 보고 61쪽 보세요. 61쪽. 판례 제목에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범위. 파란 글씨 보세요. 파란 글씨. 그 무효는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 위 변제 약정의 이행 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수권 행위는 무효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예, 좀 어려운 판례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과정할 때는 안 본 판례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도박 채무자예요. 도박 빚이 있는데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돈을 갚으려고요. 갑이 차마 자기 손으로 내 건물 팔아서 돈 갚긴 그래서 갑이 을한테 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대리권을 수여한 거예요.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이걸 병이라는 사람에게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금을 받았겠죠. 그럼 대금은 갑을 줬다는 거예요? 을이 충당했다는 거예요? 이 대금을 도박 채권에 충당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갑이 을에게 이 부동산을 처분하라고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이 수권행위도 반사회적 무효인지 아니면 수권행위는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것인지 이게 문제였는데 우리 판례는 수권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처분한 거니까 이 처분행위도 어떻게 했어요? 유효죠. 수권행위와 처분행위가 유효하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수권행위 자체는 유효다. 그럼 얘가 돈을 줬더니 의뢰하는 사람이 이게 도박비 변제 충당하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럼 충당 행위가 유효냐 무효냐가 생길 텐데 충당 행위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 충당은 무효죠. 무효. 그럼 도박비 변제 충당 행위가 무효면 갑은 을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돌려달라고 해야 되지만 이게 반사회적 무효죠. 반사회적 무효니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뭐가 적용되니까? 불법 원인급여 746조가 적용. 결국 누가 갖는 거예요? 그럼 유효라 그러지. 뭘 굳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을이 갖는 건 유효라서 갖는 게 아니에요. 무효지만 불법 원인급여 규정 때문에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갑이 을에게 첩계약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줘요. 그러면 첩계약의 대가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는 유효겠어요? 무효예요? 얘가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예요. 만약에 이게 유효라고 하면 이런 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유효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왜 공부하냐면 이 첩계약의 이행 행위 자체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럼 무효면 원래 돌려 받아야 되는데 이 무효가 일반 무효가 아니라 반사회적 무효니까 못 받는 거예요. 도박비 변제를 했다. 이 변제 행위 무효예요. 그럼 원래는 돌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니까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교재 다시 볼게요. 그 파란 글씨 다시 봅니다. 그 무효는 변제약정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 변제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 그럼 변제 충당한 행위는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자, 다시 61쪽에 판례박스 파란 글씨입니다. 그 무효는 변제약정 이행에 해당하는 위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채무 변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당한 부분에 한정. 그러니까 충당 행위는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무효는 거기에 한정되고 그 다음에 위 변제약정의 이행 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수권 행위는 도박 채무 변제하고 충당이랑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수권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수권 행위는 유효하다라는 게 판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3쪽. 그 체크 플러스의 판례, 우리 기본 과정 할 때도 봤죠? 뭐 거의 매년 출제되다시피 하는 거니까 이것들은 딱 핵심어들 딱 보셔가지고 반사회적 행위인지 아닌지 구별을 꼭 해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1번에 보면 전통사찰 주지 이 말 나오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죠. 종교법인의 임명행위, 주지 임명행위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다. 그러니까 전통사찰에서 주지 스님 자리를 돈 내고 사고 팔았어요. 그것만 떼어서 보면 반사회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걸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한 종교법인의 무슨 행위 마지막에? 임명행위. 그걸 알면서 임명했다. 이 임명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 이게 핵심어죠. 요 말 나오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뭐 손해배상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가정에 충실하겠다 이런 서약을 하면서 그 부동산을 이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분하지 맙시다라고 한 특약 이 자체를 반사회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했고 3번에 해외 파견 근로자죠. 해외 파견하고 회사에서 외국에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대줍니다. 대신 돌아오면 귀국하면 3년간 우리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 강제근무 조건이죠. 만약에 3년 안에 퇴사하면 해외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배상한다. 무효예요? 유효예요? 유효하다는 거죠. 일정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고 우리 지상권 할 때 공부했죠. 지상권은 지상물이나 토지 소유권에 부합되는 권리가 아니라 독립한 권리예요. 지상권만의 분리양도가 돼야 안 돼? 된다고 했죠. 그래서 4번이에요. 법정 지상권을 분리양도하는 행위. 그 다음에 5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이게 끝이에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이렇게 시작하면 볼 것도 없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6번 반사회적 행위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한 행위. 임치행위 자체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죠. 우리 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하면서 봤던 거지. 그래서 임치행위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고 자 7번은 언제 알게 됐다고 돼 있어요. 매매계약 체결 후에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이행 청구하는 게 반사회적은 아니다. 핵심은 시점이에요. 체결 후고. 그 다음에 8번 양도소득세 회피. 조세 회피 목적이죠.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다. 이런 말 들어가면 반사회적 행위로 볼 수는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9번 매도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매매 계약할 때 매매 비용을 일방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면 반사회적이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 있고 10번은 뭐 중복되는 거니까 넘어가시고 11번은 성공보수 약정인데 이거 죽으냐도 있죠. 성공보수 약정이 반사회적이냐 아니냐는 나눕니다. 민사사건하고 형사사건. 그럼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성공보수 약정은 어떤 사건이냐면 형사사건이고요. 민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민간인들끼리 하는 거니까 성공보수 약정 받아도 반사회적은 아닌데 근데 문제는 형사사건은 당사자가 개인들, 사인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일방 당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서 국가의 작용에 개입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법조비리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반사회적이고 12번은 뭐예요? 투기 목적. 투기 목적 이런 말 나오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고 13번은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을 매매했다, 임대했다 이런 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103조에 해당하는 거 나오죠? 1번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뭐 돈 받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반사회적이고요. 그게 뭐 부정한 청탁이냐 정당한 것이냐 그런 건 가리지 않아요.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전부 다 뇌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고 반대로 뭐 받았다. 뭐 이런 것들 다 무효고요. 3번은 뭐 참고로 보시라고 했고 4번은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이죠. 진정서를 제출하고 궁지에 빠뜨린 다음에 취하 조건으로 거액을 받기로 했다. 반사회적. 근데 이 4번 판례는 2심까지 고등법원까지는 불공정행위라고 했던 사건인데 대법원에 가서 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한 사건이에요. 4번 판례. 다시 한번 보죠.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그럼 대법원에서는 이건 왜 불공정 행위가 아니다라고 봤을까요? 궁박에 빠뜨린 다음에 거액을 받기로 했는데 이건 증여기 때문이에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다라고 하면 불공정성을 논할 수 없다. 우리 다음 시간에 바로 불공정 행위 볼 텐데 불공정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증여죠. 그러니까 이건 백사조가 안 된다고 봤고요. 근데 백사조는 결국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냐면 103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 불공정 행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본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가운데 보험금을 편취 그리고 밑에 줄 마지막에 보험금을 부정취득 이런 말 넣으면 전부 다 반사회적이다라고 있고 자 6번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하고 돈 받기로 했대요. 반사회적이죠. 다음 페이지 7번 현저하게 고율로 정한 이자 7번에 그 얘기죠. 7번 가운데 그다음에 8번에 둘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극 기망 그 다음에 9번 뭐 각종 첩계약 나와 있고 10번에 선불금 약정이죠. 선불금 약정 이거 뭐 불법 유흥업소에서 하는 선불금 약정은 반사회적 행위고요. 11번은 무슨 사건 나와 있냐면 형사사건 12번은 위약벌이 너무 과도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사회적이다. 이건 뭐 다 지난번에 봤던 거니까 이 판례들은 다시 안 봐도 되지만 다시 핵심어를 한번 짚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판례 입장에서 이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 나오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를 바로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짧은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여러 번 한번 좀 읽어두시고요. 자, 문제를 좀 볼게요. 우리 지난번 문제였죠.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갑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우리가 봤던 전형적인 이중매매죠. 그러면 이 사례에 의하면 갑과 병의 이중매매는 무효예요? 유효예요? 적극가담이란 말 나왔죠? 그럼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그럼 1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을이 갖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니까 병에게 직접 등기 달라고 할 권한이 없고요. 2번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병이 적극 가담했다면 을의 채권을 알고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3번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왜 안 돼요? 중도금 받았죠. 이행에 착수한 사람이 있으면 더 이상 계약금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4번 병 명의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이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번, 4번은 뒤에 나온 내용들이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3번은 계약법에서 공부했던 계약금에 관한 내용을 물은 거고요. 4번은 우리가 무효 파트에서 공부할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내용을 묻는 거예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소구표가 있어요. 새로운 행위로 인정이 돼요. 새로운 행위로 인정이 되죠. 근데 절대로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뭐였어요? 반사회적 불공정이죠. 그러면 다시 볼게요. 병명의 등기, 반사회적 무효죠. 갑이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5번. 만약 선의의 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선의의 정이면 권리 취득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절대적 무효니까 이중매매에서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 행위가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보시죠.